역적의 핏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목숨을 걸고 어둠 속을 달린 저점이 복내였습니다. 아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복내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역적의 자식이라 불러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든 해 마을 사람들이 굶어가자 그는 말없이 곳간을 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한 그 선택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행동으로 선인이 된 준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던 그의 가을, 한양 서쪽 저작거리에는 무서운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영모에 가담하였다는 죄목으로 이 판서댁이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쳐 주인 어른을 끌어내고 안채며 사랑채며 가릴 것 없이 뒤집어 엎었다 하였습니다. 담장 밖으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역적의 집안에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괜한 화가 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복내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골목 끝 허름한 담장 아래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복내는 이 판서댁에서 저점이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님이 갓난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산후열로 세상을 뜨자 복내가 제 젖을 물려가며 아이를 키워온 지 이제 막 돌이 된 참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그 순간 복내는 무슨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안아들고 뒷담을 넘고 골목을 달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복내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느다란 숨소리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골목과 골목 사이를 헤매며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판서댁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 판서는 저작거리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고 살아있는 핏줄이라고는 갓난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으려 눈에 불을 켰지만 복내는 이미 아이를 안고 한양 땅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사흘을 걸어 들어간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소문이 늦게 닿고 낯선 사람도 드문드문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내는 그 마을에 자리를 잡고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서댁 족보에는 이준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복내의 아들로 통하였습니다. 복내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이었고 준이보다 2살 많았습니다. 연이는 처음에 낯선 갓난아이를 경계하듯 쳐다보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 손으로 밥풀을 뭉쳐 아이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입이 무거운 여인이었습니다. 준이의 출신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 죽고 의지할 곳 없어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굳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흘러든 과부를 수상히 여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준이는 자신이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도 모른 채 복내의 품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연희와 함께 밭둑을 달리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복내가 끓여주는 된장국 한 그릇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6살 되던 해봄 마을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흘러들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복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몇 잔 걸친 뒤 목소리를 낮추고 저 여인이 역적. 이 판서댁 저점이 아니냐며 이웃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라진 아이가 저 계집 손에 있다는 소문을 한양에서 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잠든 준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앉아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밤새 생각하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복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숨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아이가 언젠가는 스스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재물도 이름도 사람들의 신뢰도 그 모든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복례는 나그네가 떠난 다음 날 짐을 싸서 더 깊은 산골 마을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이의 긴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준이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그 아이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놀 시간에 준이는 마을 어기 대장간에 앉아 풀무지를 거들었습니다. 대장장이 영감이 처음에는 어린 것이 무슨 일이냐며 손을 저었지만 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불씨를 살리고 쇳덩이를 식히는 허드렛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영감이 일당으로 쌀 몇 톱을 건네면 준이는 그것을 1000조각에 싸서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복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태연한지 복례는 그만 눈물을 삼켜야 하였습니다. 어린 것이 무엇을 알기에 저리도 의젓한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어디서 그런 굳센 마음을 가졌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밥상을 차리며 준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한 가지 더 얹어주었습니다. 준이가 12살이 되던 해에는 이웃 마을 장날마다 따라다니며 짐을 들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부상 아저씨들이 지게에 짐을 가득 실으면 준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오솔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어깨가 벌겋게 달아올라도 준이는 다음 장날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준이는 어느새 믿음직한 아이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입이 무겁고 손이 빠르고 셈이 밝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5살이 되자 준이는 마을 훈장 어른을 찾아가 그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대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겠다고 하였습니다. 훈장 어른은 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준이는 낮에는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훈장 어른 앞에 앉아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익히는 준이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한지 훈장 어른은 가끔 수업을 멈추고 준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그냥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떠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복례네 아들이 역적의 자식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막에서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면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댔습니다. 이 판서댁 핏줄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저 복례가 키우는 아이가 수상하다고. 그 소문은 바람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준이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16살 가을날 아침 준이는 복례를 마주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아비가 누구냐고. 복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솥뚜껑을 닦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는 이 판서라 하였다고. 영모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떴다고. 그 죄가 내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그리 보지 않을 것이라고. 준이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조용히 가슴속에 자리를 잡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준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례에게로 다가가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떳떳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복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찬 가을 바람이 마당 위로 불어왔습니다. 낙엽 몇 장이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준이의 결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이 자신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을,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손과 발과 마음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준이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복례가 밭일을 하는 동안 연희와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장날에는 자신이 번 돈으로 복례에게 버선 한 켤레를 사다 건넸습니다. 복례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하였지만 준이는 기어코 복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그런 준이를 곁에서 늘 바라보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준이가 무언가를 해낼 때마다 연희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인지 안쓰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연희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준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준이는 한 해 한 해 자라면서 조금씩 자신의 세상을 넓혀갔습니다. 준이가 20살을 넘기던 무렵 그는 이미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간 일을 시작으로 장터 짐꾼, 서당, 허들의 실, 이웃 마을 상인들의 물건 수레를 끄는 일까지 준이가 거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박였고 발꿈치는 갈라터졌으며 등은 또래보다 한 뼘은 더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그러나 준이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힘에 지쳐 무너지는 법이 없었고 남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 준이는 장터에서 알게 된 포목 상인 노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노인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 일대에서 배와 무명을 팔아온 사람으로 셈이 밝고 발이 넓기로 소문난 이였습니다. 준이가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며 노인 곁을 오래 따르다 보니 노인이 준이의 됨됨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 노인이 준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는 그냥 짐꾼으로 살기엔 아깝다고 장사를 배워보겠냐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준이는 짐꾼에서 상인 보조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노인은 준이에게 물건값을 매기는 법, 외상을 주고받는 법, 상대의 속내를 읽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이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배운 것은 즉시 써먹었습니다. 노인은 갈수록 준이를 아꼈습니다. 장사 미천이 모자란다 싶으면 보태주었고 먼 고을 장터에 갈 때는 반드시 준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준이는 혼자서도 물건을 떼어다 팔 수 있을 만큼 자본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배 몇 필로 시작하였다가 다음에는 옮기며 소금이며 구색을 넓혔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가져다 놓으니 물건은 언제나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준이는 번 돈의 일부를 다시 물건에 넣고 또 일부는 복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례가 사양하면 준이는 늘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먹이고 입혔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복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준이가 건네는 것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국 한 그릇을 더 끓여놓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연희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생기고 밥상이 나아지고 복례의 얼굴에 핏기가 도는 것을 보면서 연희는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이가 25살이 되던 해에는 마을 어귀에 작은 창고를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준이네 곳간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였지만 준이는 그 안에 쌀과 콩, 잡곡을 조금씩 쌓아두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나면 곡식 몇 섬을 더 사다 곳간에 채워두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준이의 곳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젊은 상인이 창고를 지어놓고 이것저것 쌓아두는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여인이 아이 셋을 달고 끼니를 굽는다 하면 준이가 조용히 쌀 한 되를 가져다 주었고, 호랍이 노인이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 하면 준이가 군말 없이 장작 한 묶음을 대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준이를 야단스럽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에도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김에 내뱉는 사람이 있었고 준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일부러 꺼내들었습니다. 준이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어려운 일을 돕는다 하면 그것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역적의 자식 주제에 선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이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와 복례 앞에 앉으면 가끔 긴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준이의 밥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그것이 복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준이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가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준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시절 준이의 곁에서 조용히 많은 것을 하였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 물건을 챙기고 돌아오면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연희는 셈이 밝고 글씨가 고왔습니다. 준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연희가 먼저 짚어낼 때가 많았고, 준이가 말을 꺼내기 전에 연희가 이미 움직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누이처럼 자라왔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은 오누이의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늦봄 마을에 장이 서던 날 준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밤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대문 앞에 나와 골목을 내다보았고 연희는 부엌에서 손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국이 식지 않도록 불을 낮추며 기다렸습니다. 별이 하나씩 돋아나는 시간이 되어서야 준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이의 얼굴은 수고로움과 뿌듯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포목을 몽땅 팔았다고 그 돈으로 다음 달 장에 올릴 물건을 미리 계약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복례는 어서 들어와 밥을 먹으라 하였고 연희는 국을 다시 데워 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그날도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상을 치우고 연희가 뒷마당에 나가 그릇을 닦는 동안 준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뭘 도와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이는 물러가지 않고 연희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릇을 받아 헹구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물소리와 바람 소리만 있었습니다. 연희가 슬쩍 준이를 곁눈질하였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닫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준이 곁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데 눈이 마주치면 왜인지 먼저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준이가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이와 자신은 오누이처럼 자라왔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것이 어머니께 어떻게 보일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런 것들이 마음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는 마음을 품되 내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이 역시 연희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자신도 선뜻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희가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연희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면 까닭을 몰라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장터에서 예쁜 비녀를 보면 연희 생각이 먼저 났고 국이 맛있으면 연희에게 먼저 한 숟가락을 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각하면서도 준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릇을 다 닫고 일어서려는 연희의 소매가 담벼락 모서리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연희가 아하고 낮게 탄식하였습니다. 준이가 얼른 다가와 소매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연희가 손을 빼려 하였지만 준이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연희야, 나 할 말이 있다고. 연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이제서야 말하게 되었다고. 자신이 역적의 핏줄이라 감히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주제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나 어머니와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평생 곁에 있어달라고. 연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뒷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방 안에서 기침을 한 번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죽인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이는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리 청을 드리는 것이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연희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한참 동안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것은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자라서 이런 말을 해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 말에 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연희는 부엌 쪽에서 그 장면을 훔쳐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이미 뺨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린 뒤였습니다. 혼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준이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보다는 가까운 이들과 조용히 밥 한 상을 나누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복례가 손수 음식을 장만하였고 마을 어기 대장간 영감과 훈장, 어른 보부상 시절부터 알고 지낸 노상인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차렸는데 이웃 안악들이 하나둘 떡이며 나무리며 들고 왔습니다.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닌데 마당이 사람들로 소복이 채워졌습니다. 연희는 수줍은 낯빛으로 준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은 아니었지만 연희가 입은 옷은 복례가 손수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밤새워 바느질을 하여 마련한 옷이라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날 아침 연희는 복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것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준이는 혼례 내내 연희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덕담을 건네고 노상인이 술 한 잔을 권하고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동안 준이는 그저 연희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오래전 복례의 등에 엎여 어둠 속을 달리던 그 밤을 준이는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복례가 마당에 혼자 남아 멍석을 거두었습니다. 준이가 얼른 달려가 거들려 하였지만 복례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어서 들어가라고, 오늘은 쉬라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멈칫하다가 복례에게 다가가 말없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이의 팔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 올라와 마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세 식구의 생활은 조용하지만 알차게 굴러갔습니다. 준이는 장터 일을 계속하였고 연희는 집안을 꾸리며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복례는 텃밭을 일구고 김치를 담그며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웃들이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고 복례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 밖까지 퍼지는 날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준이의 곡간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장터에서 이문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쌓아두는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가끔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곡식을 다 어디에 쓰려느냐고. 준이는 그냥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하는 일에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준이는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먼저 팔을 걷었습니다. 집을 짓는 이웃이 있으면 일꾼으로 나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재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이 여전히 뒤에서 돌기는 하였지만 그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낀 것을 믿게 마련이었습니다. 준이가 하는 일들이 오래 쌓이자 그 쌓인 것이 소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봄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준이가 길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다리를 삐었다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나와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준이는 괜찮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준이의 등을 바라보던 아이 어머니가
이웃집 여인에게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하여도 저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그 말이 어떻게 돌고 돌았는지는 몰라도 그 뒤부터 마을 분위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경계심이 옅어지고 대신 무언가 따뜻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준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눈치챘더라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내기가 끝나야 할 무렵이 지나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말라 거북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개울물이 줄어들어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는가 싶으면 반색을 하였다가 빗방울 한 점 없이 구름이 흩어지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월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물이 마르기 시작하였고 밭작물이 뿌리부터 타들어갔습니다. 콩과 수수는 이미 반쯤 죽어버렸고 벼는 이삭을 제대로 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를 올리고 무당을 불러 굿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해는 날마다 뜨겁게 타올랐고 바람은 마른 열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8월에 이르자 마을에서 굶는 집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이었다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쥐고 울었고 노인들은 기력을 잃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남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먼 고을까지 발길을 옮겼지만 가뭄은 이 마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고을도 그 너머 고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쌀값이 치솟았고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장터도 한산하여졌고 주막에서는 술 대신 한숨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가족도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한산해지자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이의 곳간에는 여러 해에 걸쳐 쌓아온 쌀과 잡곡이 있었습니다. 준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눈을 감으면 마을 이곳저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가 연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곳간을 열겠다고. 연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것은 남겠냐고. 준이는 복내와 연희가 넉넉히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풀겠다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한참 준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준이에게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준이는 곳간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연희가 옆에서 자루를 꺼내 펼쳤고 복내가 마당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려 곡식을 나눠준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준이는 군말 없이 곡식을 퍼서 사람들의 자루에 담아주었습니다. 아이 딸린 집에는 조금 더 얹어주었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연희가 직접 자루를 들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라 서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을 굶긴 아이가 준이가 퍼준 쌀밥을 받아먹고 울음을 뚝 그치자
그 어머니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복례는 큰 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쌀과 콩을 섞어 걸쭉하게 끓인 죽이었습니다. 마당에 삿자리를 깔고 죽 한 그릇씩을 나누었습니다. 먹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당에 앉아 죽을 떠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허기진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 자리에서 퍼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죽 한 그릇씩을 먹었습니다. 남긴 죽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복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이는 숟가락을 들다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준이가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복례가 말하였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런 자식을 남겼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는 무언가였습니다. 곡간을 열었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안에서만 머물던 이야기가 이웃 고을로 흘러갔고 그 고을에서 또 다른 고을로 번져나갔습니다. 가뭄이 든 해에 자신의 곡간을 통째로 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준 상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상인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이 판서의 핏줄이라는 말이 함께 돌았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면 숨어서 목숨이나 부지하기도 버거울 터인데 오히려 남을 먹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말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더 먼 곳으로 전하였습니다. 준이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곡간을 연 뒤로도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연희와 함께 남은 곡식을 정리하고 복례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장터일도 조금씩 다시 이어갔습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준이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에 낯선 사내둘이 나타났습니다. 관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행색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허리에 패를 차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내는 마을 어귀에서 이 마을에 이준이라는 사람이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사내들이 준이의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준이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다가와 이준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준이가 도끼를 내려놓고 그렇다 하였습니다. 사내가 말하였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이 마을의 일이 위에까지 알려졌다고. 사또께서 직접 오시기 전에 미리 알리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는 것이 반가운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곡간을 연 일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이는 사내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연희가 물을 내왔고 복례가 방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들은 길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이 고을 사또가 가뭄 피해 상황을 조사하던 중
준이가 곡간을 연일을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또를 통해 위로 전해졌고 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준이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걱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이 다시 거론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준이는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한 일은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곡간을 연 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그것은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희가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말 대신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고 한동안 있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다녀갔다는 것이 알려지자 준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였습니다. 예전에 역적의 자식이라며 낮게 수군대던 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준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런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장터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연희와 나란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아이들이 준이를 보고 달려와 옷자락을 잡는 일이 잦아졌고 준이는 그때마다 쪼그려 앉아 아이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오늘 밥은 먹었냐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마을 어른 하나가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역적의 자식이라니 역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역시 소문처럼 마을 안을 조용히 돌았습니다. 한양의 가을은 마을의 가을보다 더 조용하였습니다. 궁궐 담장 안에도 가뭄의 여파는 닿아 있었습니다. 팔도에서 올라오는 장계마다 굶주린 백성들의 이야기가 빼곡하였고 임금은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유를 내리고 관리를 파견하였지만 넓은 땅에 내린 가뭄은 나라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계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고을 사또가 올린 보고였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산골 마을에서 한 상인이 자신의 곡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의 도움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상인의 이름과 출신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름은 이준이라 하였고 영모제로 처형된 이 판서의 유복자라 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이 판서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영모 사건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이렇게 자라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도 임금에게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장계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표창하는 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신하가 반박하였습니다. 역적의 죄는 역적의 것이지 그 자식의 것이 아니라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을 먹인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신하의 말이 오가는 동안 임금은 말없이 장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준이에게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전갈이 닿은 것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관아의 사람이 공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준이는 공문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옆에서 읽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례는 공문을 받아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례는 걱정이 앞선다고 하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부른다는 것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어떻게 믿겠냐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숨고 싶지 않다고. 오래 숨어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준이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준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준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복례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쌀밥에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먼 길 간다는 핑계로 평소보다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준이는 밥을 먹으며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밥을 더 먹으라고 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을 담아주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준이의 짐 보따리를 건네며 어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가 대문 앞에 서서 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희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고 앞을 보았습니다. 한양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준이는 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자신은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지. 그러나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준이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부끄럽냐고.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거짓이냐고.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준이는 발걸음을 고르게 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은 준이가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었고 사람과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상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우마차가 쉼없이 오갔습니다. 그 안에서 준이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면서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안내된 준이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낯선 방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동안 복례와 연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연희가 건네주던 짐 보따리의 무게가, 복례가 밥을 담아주던 떨리는 손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이는 이부자리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일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두려움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자 준이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이는 궁궐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문이 어찌나 크고 높은지 잠깐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멈춘 것은 그뿐이었습니다. 안내하는 관리의 뒤를 따라 넓은 마당을 지나고 또 다른 문을 통과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준이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임금은 편전에 있었습니다. 준이가 들어서자 옆에 시립한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준이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하였습니다. 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하였습니다. 화려한 의복과 높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준이냐고. 준이가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곡간을 연 것이 두렵지 않았느냐고. 역적의 자식이라 더욱 숨어야 할 때에 오히려 나섰으니 그것이 두렵지 않았겠냐고. 준이는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두렵기는 하였다고. 그러나 마을에서 아이들이 굶는 것을 보고 노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더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제 곡간을 열면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눈앞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두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편전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임금은 준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준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말이 진심이었으므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의 일은 오래된 일이라고.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풀기는 어렵다고. 그러나 아비의 죄가 자식의 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을 돌본 사람에게 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라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신하가 앞으로 나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에게 양민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행실을 나라가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가문 피해 복구를 위한 관의 지원이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내려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준이는 이마를 바닥에 짚었습니다. 그 자세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뭉쳤습니다. 오래전 복내가 자신을 안고 어둠 속을 달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죽을 퍼주던 복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모든 날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쳤습니다. 준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이 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키워준 어머니의 것이고 곁에서 함께해준 아내의 것이라고. 마을에서 굶으면서도 서로를 나눠 먹던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짓이 준이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편전을 나서는 준이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차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걸음이 조심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서는 동안 준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길이 저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준이가 마을로 돌아오던 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준이가 손을 펼쳐 하늘을 향하였습니다. 손바닥 위로 차갑고 작은 것들이 톡톡 내려앉았습니다. 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넓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아래로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하늘을 보고 논바닥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었고 어른들은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메말라 있던 땅이 빗물을 받아들이며 흙냄새를 올려보냈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준이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복래가 제일 먼저 준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하늘을 보다가 골목 끝을 바라보더니 걸어오는 준이의 모습에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준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복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연희가 뒤늦게 달려나왔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빠르게 뛰어와 준이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이가 웃었습니다. 연희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준이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셋이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준이가 돌아왔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한양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소문이 될 판인데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준이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마당으로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이는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말하였습니다. 임금이 상을 내렸다고. 그러나 그 상은 자신 하나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에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붙들었던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에서 마을 복구를 지원하러 사람이 내려올 것이라고도 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안도하는 소리, 울음 섞인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준이를 역적의 자식이라 수군대던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준이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역적의 자식이라 하였는데 그 말은 내가 거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이 마을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노인이 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뒤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다는 사람, 수고하였다는 사람, 잘 돌아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짧고 소박한 말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오래 굳어있던 것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자 마을은 씻겨진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늦은 오후에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젖은 지붕 위에서 빛이 반짝였습니다. 논바닥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 다음 날 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을 전체에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이네 집에서는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복래가 안방에 앉아 상 위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준이가 돌아온 날이니 남은 것을 다 꺼내어 차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묵은 나물, 작은 생선 한 마리, 된장찌개, 그리고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왔습니다. 준이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래는 반찬을 더 먹으라며 준이의 그릇 쪽으로 나물을 밀어주었습니다. 연희는 생선살을 발라 준이의 그릇에 얹었습니다. 준이가 웃으며 제발 그냥 먹자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이 밥상 위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준이를 선인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날려간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준이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았고 저녁이면 복래와 연희 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고가는 다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에서 내려온 지원으로 논에 물이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둑을 고쳤습니다. 빈집이 다시 채워지고 떠났던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저녁마다 준이 곁에 앉아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복래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이들이 마당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복래는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다듬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준이가 들어오면 얼른 국을 데웠고 연희가 장에서 돌아오면 들고 온 것을 살펴보며 저녁 반찬을 궁리하였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이 넓게 드리우고 가을이면 노란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이도 가끔 그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무릎에 앉고 노인들이 옆에 걸터 앉아 오늘 하늘이 좋다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는 말들은 언제나 사소하였지만 그 사소함이 쌓여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굴뚝 뛰어다니는 아이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 모든 것이 있는 자리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준이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연희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준이 곁에 앉으며 떡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복래가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준이는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따뜻하였습니다. 연희가 나란히 앉아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전과 달랐습니다. 채워진 침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요함이 그 자리에 가득하였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이 작은 마을에서 준이의 하루는 오늘도 평온하고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